우리는 지구 먼지 하나님을 그냥 대중 문화에 관심 많은 오타쿠 떠들어 죽고 나면 할 말 못해. 떠들어 어차피 다 소멸돼 떠들어 불멸의 사료를 떠들어 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 먼지 대중, 문화 노가리, 사교 클럽입니다. 와. 아, 도희씨.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2주인데요. 뭐 잘 못 지내기도 했고 잘 지냈습니다. 바빴어요. 아, 개인적인 일 아까 만나가지고 좀 들었었는데 힘든 일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네, 일도 많았고요. 사실 네네.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진짜 팟캐스트 1화를 오늘 녹음을 하게 됐는데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에 대해서 떠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언제 개봉했죠?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2013년 11월 개봉했답니다. 한국에서? 예, 11월 29일.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이 아니라 2023년 개봉. 아무튼 이거 개봉하고 영화 포스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보 없이 영화관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오, 근데 이거 보고 내가 진짜 펑펑 너무 오열한 거야, 영화관에서. 그리고 놓친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 거야. 이게 1막, 2막, 그리고 2.5막, 3막 해서 장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한 영화 안에 여러 가지 시점과 서사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놓친 게 있겠다 싶어서 다시 영화관에서 제가 인생 최초로 4회차 영화관 관람을 한 영화입니다. 와, 멋지네요. 저번 주에 말 잘했잖아요. 무슨 한 주 만에 또 확 굳어가지고 왔네. 좀더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완전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셔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희가 스포 그냥 할 거거든요. 왜냐면 뒤에 그냥 하나의 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막마다 비틀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다 얘기하려면 스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라기보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결말을 모르고선 할 수 없으니까. 맞아.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역대 칸 76회, 그러니까 23년도 칸 경쟁 부문의 초청작이며 각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작가는 사카모토 유진님이신데 제가 옛날에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이미 데뷔한 작가들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작가가 누구지? 하고 찾아봤었고 열등감을 제가 너무 느낀 거예요. 어이없으시겠지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찾아봤는데 이 영화가 작가님의 유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희님한테 이게 사카모토 유진님의 유작이었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정보를 보고 한참 동안 안 보다가 오늘 하게 되니까 다시 찾아봤는데 25년도에 신작을 내셨더라고요. 작가님이. 알고 보니까 사카모토 유진님이 아니라 그 음악 하시는 분. 사카모토 류이치예요. 류이치님. 사카모토 씨여가지고. 네. 류이치님의 유작이었던 거죠. 그렇죠. 멀쩡하신 작가님을 제가 고인으로 만들 뻔했다는. 너무 질투를 한 나머지 보내버리신 게 아닌지.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는 괴물이 산다.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 기운을 감지한다. 용기를 내 찾아간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한 날, 이후 선생님과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기 시작하고 괴물은 누구인가? 한편 사오리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미나토의 친구 요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이 아는 아들의 모습과 사람들이 아는 아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데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드러난다. 네, 일단 등장인물은 엄마인 무기노 사오리, 젊은 엄마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 선생님 호리 선생님이 있고요. 이 영화의 두 주인공 몇 살이죠?
네, 5학년 11살, 2반이었던 것 같아요. 요리와 미나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장쌤이 등장하시고요. 이 영화는 총 크게 보면 3막으로 나뉘는 것 같고 중간에 2.5막이 한 번 더 있어요. 1막은 엄마 사오리의 시점으로 풀리고 그리고 2막은 선생님 호리 그리고 3막은 아이들의 본격적인 시선으로 풀립니다. 아까 이 어떤 구조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아, 이런 구조를 이제 다중 시점 서사 구조라고 네네. 합니다. 라쇼몽. 그러니까 라쇼몽은 다중 시점 서사 구조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네. 근데 라쇼몽은 그 영화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사람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아, 네네. 네, 영화 제목으로 말을 하는 거는 류노스케 선생님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일일 수 있다라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다 라쇼몽이라 그러던데? 무엇을 라쇼몽이라고 한다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인물 혹은 사연이 차례로 전해진다는 어떤 기법? 그러니까 다중 시점 서사 구조를 다들 라쇼몽이라고 부른다. 아, 네네. 근데 그 다중 시점 서사 구조를 만든 사람은 원작 소설가인 류노스케 선생님이니까 아, 언짢으시겠네요. 네, 영화와는 관계가 없죠. 그러네요. 영화의 첫 시작이 사람들이 엄청 버글버글한 일본 시내 광장에서 한 건물에 걸즈바가 불타올라요. 예. 그리고 그 광경을 좀 멀찍이 떨어진 아파트 맨션 베란다에서 엄마 사오리와 아들 미나토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돼지뇌. 아마. 돼지뇌에 관해서 네.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아, 돼지 뇌가 이식된 사람은 정말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아들인 무기와 미나토가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의문점을 띠게 되면서 엄마 시점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것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좀 이상해요. 머리가 잘려 있고 가방 속 물병을 꺼내봤는데 그 물병 안에 뭐 흙이 채워져 있다거나 약간 좀 누가 봐도 학교 폭력의 정황 같은 것들이 좀 차례로 나와요. 운동화도 한쪽 없고 막 그렇거든요. 맞아. 운동화 한쪽도 예. 없어지고. 그래서 사오리가 너 무슨 일 있는 거냐 이렇게 은근하게 물어요. 그랬더니 미나토가 그 선생님 이름을 대요. 자기 담임 선생님인 호리. 호리 선생님. 근데 선생님 이름은 사실 돼지 뇌 질문 때 또 처음 나와요. 누가 어디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알려줬어? 라고 했더니 호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을 보고도 전 오늘 오전에 또 다시 보고 왔거든요. 녹음을 위해서. 저는 1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학을 학부에서 또 전공을 했다 보니 저희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그냥 평상시에 즐겁게 할 만한 질문인 거예요. 즐겁게 질문한다고요? 이상한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대답할 수 있죠. 이것은 통 속의 뇌라는 아주 유명한 가설도 있고요. 네, 설명해 주세요. 통 속의 뇌라는 것은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감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감각기관이 보내는 전기 신호를 뇌에서 처리해서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이 그냥 촉각으로 딱딱하다를 아는 게 아니라 이 감각에 대한 신호, 이것은 딱딱한 거야, 오케이 이건 딱딱한 거야 라고 인지하는 과정이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전기 신호 때문이라는 거를 밝혀진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 속의 뇌라는 가설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행리식염수 안에 쉽게 말하면 포카리 스웨트 안에 담긴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는 포카리 스웨트 속에 담겨있는 뇌일 뿐인데 내가 지금 정도희라는 인물로 32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냥 뇌 덩어리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뇌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돼지 뇌에 관련해서도 이건 또 다른 연극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데 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연극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네, 그 김신록 배우 나오는 거. 중간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김신록 배우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막내딸로 등장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확 유명해지셨는데 그렇게 뜨기 전부터 저희가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로 여배우셨거든요. 대학로 배우. 한참 도희 씨랑 제가 그녀에 미쳐가지고 하는 연극들을 내용을 공유하면서 웬만하면 다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고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1인극
맞습니다. 네네. 그게 또 심장이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장기 이식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아서 혹은 요즘 이제 인공 장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똑같이 돼지의 뇌지만 돼지의 신체 구조나 염색체의 구조가 사람과 비슷해서 내장을 많이 공유할 수 있다고도 해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돼지의 예를 들면 허파를 내가 인식받았어. 그러면 그것은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인식론적으로는 굉장히 이미 너무 구태의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질문이고 오래된 질문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다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 극본을? 이 극본에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또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영화 수사상 밝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사실 단순한 욕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기묘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혹은 인식론적 질문을 위해서 아무튼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야, 재밌어. 근데 대체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 결론을 내리는 건 정말로 학자마다도 그리고 개인마다도 분분한 의견이 있죠. 도희는? 저는 사람의 코어가 어디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뇌를 이식한 사람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뇌가 코어인가? 이 사람의 신체가 코어인가? 코어는 복근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근이라고 생각하는 코어 근육은 사실은 겨드랑이 윗부분부터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결정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뇌의 주인이 신체의 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그냥 흔한 질문이다. 흔한 질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라슈몽을? 다중, 시점, 서사, 구조. 다중, 시점,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4번 보면서 처음에는 정신없이 막 빨려 들어가다가 보다 보니까 또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각 인물마다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니까. 처음에 엄마 시점으로 이야기가 풀릴 때 이야기가 엄청 빠르게 템포 있게 진행이 되거든요. 엄마가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등장해가지고 막 일하면서 동료분과 얘기를 하다가 다음 시점 컷 하면은 뭐 가시는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집이고 아들과 대화하고 그러다가 아들을 두고 또 마트로 나가고 되게 컷 빨리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드라마를 배우면서 처음 도입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드라마는 많이 바뀌었어요. OTT가 등장하고 나서 경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의 그 드라마의 구조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1화에는 몇 분에서 몇 분까지가 발단부, 몇 분에서 몇 분까지가 전개, 여기서 한번 비틀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일단 무조건 시선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의 대표작이 최근에 종영됐던 옥시부인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옥시부인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지만 그게 전개가 진짜 휘몰아치듯이 빨라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냥 단순하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화의 도입에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전개를 빨리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막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시점으로 풀리면 그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그 전에 너무 빨라서 비일상적인 느낌이었으면 좀 일상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3막의 아이들의 시점이 풀리면 이야기가 정말 느리게 흘러가요. 그냥 단순히 뭘 했다가 아니라 이 친구와 눈을 마주하는 순간, 같이 걷는 그 순간순간들을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우리가 늙어가면서 좀 느끼지 않나요? 10대 때 제가 체감했던 경험과 20대, 30대의 시간이 날이 갈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되게 지겹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사실 또 개인의 감각만은 아닌 것이 노래 가사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쓰이는 시간아 흘러라 흘러 그땐 그랬지 하는 이런 또 노래 가사가 있는 이만큼 공통적 감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는 태어나서 눈 뜨면서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니까 엄청 충격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머리에 엄청 세게 각인이 되는데 삶이 어떻게 보면 반복이잖아요. 이걸 견디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과학적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여기서 엄마의 정체성은 엄마인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은 엄마이기 위해 좋은 엄마이기 위해서 하는 위해서 거고. 하는 수단이고 결국에는 나의 모든 집중과 신경은 아이에게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흘러요, 시간이. 맞아요. 내가 없잖아요. 물론 그걸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호흡과 템포가 확확 바뀌는 것에는 그런 분명한 연출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호리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호리 선생님은 뭐랄까 따뜻하지만 조금은 어리숙한 어른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약간의 정병? 어떤? 그 편집증이 좀 있으시고 아. 그 오타를 찾아서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는 게 취미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를 깨닫는 것도 뭘 하다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문자 배열을 요리가 썼던 글짓기 순서 숙제를 보면서 하는데 그 또 복선이 나와요. 엄마가 요리네 집에 찾아갔을 때 요리가 어떤 글자만 일본어인데 스펠링을 좌우 반전으로 써요. 근데 그 좌우 반전으로 쓰는 글자가 미나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나토가 우리로 치면 세로 쓰기처럼 뭐 무기와 미나토, 히사가와인가? 히사가와 요리 뭐 이렇게 이름으로 둘이 연결되는 걸 호시카와 요리. 호시카와 요리 이렇게 붙어 있는 글자로 얘네는 세로 쓰기를 하니까 가로 배열로 그게 딱 붙어 있는 걸 발견하고 혹시 하고 이제 글짓기 숙제를 보고 미나토에게 사과하러 그 태풍이 몰아치는 날 미나토네 집으로 가서 미나토 방 앞에서 근데 잘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납득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문화를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이렇게 겹쳐졌다고 그 둘을 동성애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까 리뷰를 또 짧게 봤는데 그 글짓기 숙제에 그냥 써있던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막 썼어. 근데 맨 윗줄에 세로 쓰기로 누군가 이름이 써 있는 거지. 뭐 누구 사랑해 막 이렇게 고백하는 뭐 거야. 사랑해까지도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땡땡땡 점점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구나. 내가 요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얘기를 막 하필 또 요리잖아요. 레시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썼던 것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또 리뷰에도 적혀 있었던.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어디예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엔딩 장면이랑 그 버려진 기차에서 노는 장면을 제일 재밌게 봤고요. 제가 또 지난번에 녹음하면서 놀이무새가 맞아. 네, 그게 좋아하는 있고. 총집합이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어린이도 놀이도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심지어 걔네들이 기차에서 둘이 놀이를 해. 심지어 자기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놀이를 하거든요. 맞아. 그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배우고 나서 보면 또 되게 재밌는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금 대학원생이신데 맨날 아이들 놀이에 관해서 뭘 자꾸 습득하고 배우셔서 블로그에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연극 놀이 실습이라는 과목을 대학원에서 듣고 있기도 하고 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2차 놀이무새. 아까 오늘 오전에 또 이걸 보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완전 몰입됐겠네? 완전 이제 이 극 중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울었어? 울었다기보다 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있어서 그 사건하고 또 엄청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되게 쉽게 누군가를 단면만 보고 판단하면서 편견을 가지게 하거든요, 시청자로 하여금.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막이 진행되면서 반전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뒤집혀지는데 도희 씨가 오늘 그런 비슷한 근데 얘기해도 되나? 뭐 제가 적당히 얘기해 볼게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그 호리 선생이 미나토를 괴롭히거나 때린 것처럼 이제 1막에서 처음에 묘사가 돼 있죠. 되죠. 체벌 선생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에도 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던 경험과 그 지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일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이제 최근에 하면서 이게 되게 동일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 1년의 흐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어쨌든 당사자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물러나서 보는 연습을 요즘 많이 하려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너무 몰입해서 사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감정 과잉 인간이라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뭐 말을 한 김에 계속 좀 하자면 철학사 공부를 또 하면서 20세기의 교육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존 듀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에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험이 단순한 경험, 그러니까 내가 여름방학 때 프랑스에 다녀왔어요. 같은 경험이나 혹은 내가 원래 나 밥 한 공기밖에 못 먹었는데 어제는 2공기를 먹었어요. 같은 수치적 경험은 그렇게 중요한 경험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로 중요한 경험은 뭔가를 느끼게 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체험에 성찰이 더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내가 프랑스에 갔다 왔어 자체는 그냥 체험인 거예요. 내가 밥을 원래 1공기 먹을 수 있었는데 2공기 먹을 수 있게 됐어도 그냥 수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체험인데 그거에 어떤 반출을 해서 성찰을 해서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진짜 경험이 되는 거고 그 진짜 경험이 이제 교육 철학자시니까 학생이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 성찰의 과정이라는 게 저한테도 또 되게 잘 와닿기도 했어서 제가 그런 사건을 겪고 작업에서 배제된 것은 사건이죠. 사건과 성찰을 합해서 경험이라고 말한다고 봤을 때 저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찰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경험이 되냐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다. 네.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오늘 준비를 하면서 봤던 평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원체 유명해서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들어본 문장일 거예요. 어떤 분께서 익명으로 괴물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결국 나였구나 라는 어떤 이 영화의 반전을 지켜보면서 결국 자기 성찰로 끝나는 이 문장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괴물이 누구인가를 계속 찾게 되는 영화기도 하죠. 그쵸. 제목부터 괴물이고 맞아. 처음에 보면 굉장히 또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다고 하니까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또 좀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영화를 다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 밀도 있는 편집이고 팍해요 영화가. 더군다나 그 어머니인 사오리 씨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1막은 미쳐요 사람. 와. 1막의 사오리는 정말 사건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엄마가 내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구나 느끼고 학교로 막 달려가서 이제 학폭이 비슷한 걸 열려고 선생님들과 면담을 하는데 거기서의 장면이 정말 저는 압도적으로 사람 미쳐요 정말. 지금 표정이 아주 눈을 질끈 감고 지긋지긋해 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미나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나도 답답해서 보고 있는데 뭐 내 아들한테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따지는데 교장 선생님은 이러고 그냥 계시고 결국에는 가해자라고 지목된 담임 선생님도 오시는데 막 자기 딴에는 억울해 보여. 막 안 괴롭혔다는 것을 엄청 어필하고 근데 이것들이 괴롭혔구나라고 나한테 이미 인식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다들 무례하지? 왜 저렇게 다 짜증나지? 막 사건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되니까 거기서 느리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1막에서. 그래서 더 사람 미치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호리 선생의 손이 미나토 군의 코에 접촉해서 라는 말을 갑자기 생각났어. 하시거든요. 서류를 보면서. 한국도 공무원 문화는 굉장히 비슷해요. 정돈된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구어체보다 문어체를 사용하고 그것이 또 익숙하지 않고 자기가 억울한 상황인 호리 선생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이 아닌 말을 하다 보니 말이 정말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끝날 거예요. 특히 엄마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학생을 체벌해서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호리 선생의 손이 그러니까 여기 1막이 답답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없어. 인정과 그 이후에 피드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없었지. 그게 이제 나중에 왜 그런지도 나오지만 그게 공무원 사회의 문제인 것도 2막에서 보여주잖아요. 이 젊은 호리 선생님한테 옆에서
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대처할게. 우리가 써준 대로 읽어. 근데 교장 선생님과 호리 선생님이 사실은 제일 피해자인 거죠. 써준 대로 읽으면서 자기들에게 맞지도 않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한국의 공무원 사회와 일본의 일반 사회 전반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네. 먼 길 오셨네요. 저의 잘못된 지도의 방식이 미나토 군과의 근데 그 장면에서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전 못 웃었어요. 전 기가 차서 웃었어요. 이게 그냥 진짜 고도의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이. 아, 저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못 웃었고, 아, 이게 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23년에 개봉했을 때 저도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애인하고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게 폭력에 대한 묘사와 학교 현장에 대한 게 굉장히 리얼리즘이어서, 아, 하기는 웃을 수가 없는 위치네요. 네, 가르치시는 입장이니까.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근데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렇게 보편적인 것으로 포장하기에는 조금 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저의 신체가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 한국에서 남성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신체 행동도 몸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굼뜨고 소위 몸이 좀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운동신경 없고. 그러니까 또 이게 남성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가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들에서 이 폭력이라는 현장이 너무 저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아까 말한 것처럼 흥미롭다거나 코미디로 보기가 힘들고 굉장히 이 편집의 의도까지 더해져서 답답하게 느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큰 주제 중 하나가 또 퀴어잖아요. 네네. 미나토와 유리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불편한 거죠. 누가? 사회가. 이 영화에서 그들을 둘러싼 사회가 산막으로 가기 전까지는 사랑이라고 그거 자체가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게끔 그들의 편협한 시선 그리고 나의 편협한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 사건을. 당연히 폭력이라고 당연히. 미나토가 유리를 괴롭혔던 선생님이 애를 때렸던 뭔가 그런 당연한 어떤 폭력의 사건 아까 괴물을 그래서 찾게 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그냥 너무 프레셔로 느껴져서 떨어져서 보기가 안 된 거죠. 이거를 물 좀 주세요. 네. 도희 씨는 현재 대학원에서 교육 연극을 전공하고 계시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연극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니기도 하고 언젠가 반 공무원이었던 시절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이 영화의 어떤 폭력적인 딱딱한 계층 구조 그 답답한 상황에 많이 몰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몰입이 됐던 건 그야말로 이 영화의 완성도 촘촘하게 쌓아가는 서사 구조와 그리고 극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뭔가 쉽게 납득될 만한 그 섬세한 감정선과 스토리 라인이 보면서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완성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느꼈는데요. 네. 다시 1막으로 돌아와 보면 시내 광장 걸즈바에서 불이 나요.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될 때 또 같은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 시점이 현재가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사실 잘 뒤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드라마에서 그걸 가장 쉽게 자막으로 표기를 해요. 몇 년 전 아니면은 몇 달 전 이렇게. 근데 그 불타오르는 장면을 2막의 시작에 넣음으로써 아, 다시 이해 시점으로 과거로 돌아왔구나라는 거를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너무 세련되게 안내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을. 그리고 이 시각적인 장치도 있고 청각적인 장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서사가 2.5막에 잠깐 풀려요, 짧게. 교장쌤이 되게 답답한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1막에. 근데
사실은 교장 선생님도 어떤 말하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2.5막에 짧게 그려지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나? 이랬는데 할머니가 운전을 하면서 애를 치워 죽인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녀의 할아버지자 교장의 남편이 내가 대신 교도소에 들어갈게.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왜냐면은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해서 덤탱이 쓰고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이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감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고 손녀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의 실수로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도 탓하지 못하는 정말 함부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 어떤 딥한 슬픈 감정 서사를 계속 깔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미나토와 트럼펫을 보나요? 맞아요. 네, 거기서 어떤 대사가 있는데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느낌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 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너의 마음을 여기 불어넣으면 돼 같은 느낌의 대사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워딩으로만 보면 좀 아름다운,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 같은 그런 얘기지만 교장 선생님의 서사를 알고 나서 봤을 때 둘 다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을 세상에 꺼내놓지 못하고 내 안에 담아두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트럼펫을 부는 일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둘이 되게 어설프게 뿌 이렇게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엄청 크게 들려요. 그 소리가. 1막에서도 들리고 1막에서 맞아. 1막에서 먼저 그 트럼펫이 들려요. 학교에서. 근데 이 트럼펫 소리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갑자기 저 소리는 뭐지? 하다가 2막에서 호리 선생님이 자살 시도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옥상에 올라섰을 때 멀리서 트럼펫 소리가 들리고 맞아요. 그리고 2.5막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음악실에서 둘이 아이와 만나가지고 트럼펫을 부는 씬이 연달아 나오죠. 맞아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두 번째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에서 이 이야기가 풀리는 동안 다른 공간에서는 같은 시점에 저런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입체적으로 확 느껴지면서 이 이야기가 나한테 너무 진짜 같은 거야. 그때부터 나 너무 찢었다.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정가은 감독님 맞나요? 영화 우리들 감독님. 우리들. 윤가은 감독님이시네요.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주인공인 뭐 영화나 드라마가 잘 없긴 하지만 있어도 사실 그 어른의 시선에서 전형적인 아이처럼 그려지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내가 그 시간 속에 같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나토와 요리가 어쩜 저렇게 실존 인물 같을까? 어떻게 연기 코치를 했을까? 근데 감독님께서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전작에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거기서도 아역 배우들이 되게 정말 실존 인물처럼 뛰어나게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인터뷰 기사에서는 감독님께서 아무도 모른다를 찍을 때는 아이들한테 미리 대본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바로 전달하면서 즉흥 연기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 당시 순간순간 그 장소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집중을 해서 그래서 정말 리얼한 연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도 비슷한 촬영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소년들이 현장에서 대사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왜냐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굉장히 비일상적인 내용이지만 일상물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서사와 휘몰아치는 구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을 보고 뽑았대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두 소년이 발탁이 되었고 바로 대본을 미리 주고 다른 영화들 찍었던 것처럼 리허설 성인한테 하듯이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멋진 배우들이네요. 그렇죠. 너무 연기 잘하죠. 네. 그 외에도 LGBTQ 교육하는 선생님 모셔와서 아역 배우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한테도 성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근데 필요하죠. 사실 퀴어 서사를 다룰 때 현장에서 특히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 한다면 스태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다양성 교육이나 성 교육을 정말 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교육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례네요. 이어서
히로카즈 감독님의 또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괴물을 보고 진짜 너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의 차기작을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그렇게 고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화가 개봉을 한 거예요. 바로 아이유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하도 평이 다양해서.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했다. 이게 한국어로, 모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렇잖아요. 자막으로 봤을 때 언어를 바로 체득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필터링해서 이해하면서 보는 것과 직접 듣는 건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근데 거기서 명장면이라고 아예 그냥 오빠 가서 쓴 장면이 서로 약간 좀 상처받은 인물들이거든요. 브로커에서. 아이유도 이제 아이를 버리려고 하면서 브로커들과 동행을 하고 그 브로커들도 나름의 사연이 있고 그러면서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 아이의 새로운 엄마를 찾아주는 동행길의 이야기인데 이 서사도 굉장히 고레다 히로카즈틱해요. 상처받은 어설픈 타인들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가족처럼 화합이 되어간다는 어떤 이야기가 아무튼 그런 어떤 밤에 송강호의 생일이었나? 불을 끄고 정확히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의 어떤 다른 버전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웃음을 터뜨리는데 이게 만약에 일본어로 된 영화를 내가 봤으면 아 정말 따뜻하다. 정말 따뜻한 장면이야 하면서 감동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하게 내가 아는 강동원과 송강호와 아이유가 서로 불을 끄고 눈을 질끈 감고 희미하게 미소를 띠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막 이러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약간 CJ에서 배급했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구나. 굉장히. 그래서 나는 그 장면부터 몰입이 와장창 깨져서 사실 그 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괴물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감독이 한국 아이들을 캐스팅해서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몰입을 했을까? 못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잔잔한 감동은 모국어에서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 폭삭소가수다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중간에 자막이 엄청 깔리면서 시적인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특집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다시. 아까 잠깐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민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드라마를 쓰셨고 저도 이제 연극 연출을 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더 고민하지 않나 싶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아방가르드한 소위 말하는 좀 낭만적 예술적인 뭐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드라마는 더더군다나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까 규칙이 되게 강하다고 몇 초에선 뭘 해야 되고 몇 분에선 이걸 해야 되고 뭐 시청자를 후킹한다거나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연극사에도 없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마 드라마 교육원에서 이론을 배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호레이쇼라는 로마 철학자가 시론을 쓴 시론이라는 드라마 작법을 쓴 책이 있어요. 또 그런데 나오는 이제 규칙들이 또 있거든요. 좀 짧게 뭐 알려주시겠어요? 요약을 좀 해드릴까요? 데코럼에 제가 지금 정확한 예시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찾아볼게요. 찾는 동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여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드라마는 정말 상업적인 장르이고 제가 전문반 최근에 끝냈다고 저번 회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매 수업마다 매주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드라마는 내게 아니다.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수백이고 연출도 있고 투자하는 제작자들도 있고 그 모든 입맛을 맞출 순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맞춰야 하고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 너의 어떤 고집을 버려 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드라마는 서비스직이다. 네, 좀 찾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맞고요. 저 얘기가 사실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이고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쓰는데 규칙을 만든 역사에 기록된 거의 첫 번째는 저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옳은 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옳다? 네, 옳고 그름할 때 뭐 이런 거죠. 과하게 복잡하거나 산만하지 않을 것, 옳은 이야기일 것.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요. 이 사람의 시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환호나 수용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올바른 이야기여야 한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드라마는 대중을 위한 것이고 이 당시에 비극 연극은 귀족들의 여가 문화니까요. 옳은 것이어야 된다. 특히 로마는 귀족들의 여가 문화가 조금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검투사 이런 거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막 사람 죽이고 그 콜로세움에다가 실제로 막 물을 채워서 배 싸움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쇼잉을 하는 것에 이제 비판하면서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묘사되는 내용이 아주 적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PC라고 하는 그 정치적 올바름을 말한 사람인 거기도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올바름이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올바름과는 굉장히 다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그리고 절대로 무대 위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이지 말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을 주는데 이런 규칙들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연극계에서 연극사에서 엄청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요. 이걸 포함한 어떤 다른 규칙들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드라마가 굉장히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 들으면서 사실 옳고 그름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잖아요. 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했던 게 요즘 시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기존 문화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연구 대상이었던 드라마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옥시부인전이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왜 이렇게 재밌지? 했을 때 정말 전개가 빨라서 정말 쇼츠 같은 드라마다? 근데 단순히 그래서일까? 옥시부인전도 복수극 같은 느낌이 중간중간 들지만 전혀 절대 주인공 옥태양은 복수를 하지 않거든요. 항상 선이 이긴다는 결말이고 그렇게 이 판을 짜둬요. 너무 이야기가 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했지만 너무 재밌어. 근데 저희 선생님도 드라마를 사람들이 써오면 하평을 해주시잖아요. 복수극은 쓰지 마라. 물론 이게 취향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그것을 건드릴 수 없고 결국에는 선한 자가 이긴다. 얘들아 선한 이야기를 써.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처음에 나는 그게 되게 답답했다. 아니 요즘에 OTT가 정말 많고 쏟아지는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닭강정된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있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세상에 아직까지 고리타분하게 선이 이긴다? 너무 뻔하고 너무 벌써 재미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폭삭소가수다도 보면 사실 악이 크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학시 아저씨마저도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 많이 했죠. 혼나야 되는 사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납득시켜주면서 악인을 위한 악인을 나타내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내가 요즘 드라마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되게 피로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쓸 때 사람들을 후킹하기 위해서 첫 장면에 살인사건을 넣을 것이고 전개를 빠르게 할 것이고 백날 해봤자 결국 내가 텔레비 켜가지고 찾는 거는 그냥 가족적인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선한 이야기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옳고 그름에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옳은 것을 표현할 것. 옳은 것을 표현할 것.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절대로 폭력적인 장면을 보이지 말 것. 폭력적인 장면을 보이지 말 것. 묘사되는 거나 표현되는 내용이 적절할 것. 네, 그것들이 사실 요즘 드라마에 다시 돌아오는 패턴 같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기준점인 건 확실히 부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또 르네상스 시대로 가면 또 이것을 조금 변형한 어떤 규칙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유럽 기준 나라별로 특징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는 당시에 그 전통은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죠. 근대의 전통이 궁금하네요. 지금. 예를 들면 그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오클래시즘이라고 해서 신고전주의 혹은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예술가라는 것은 드라마 교육원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치, 잘 표본이 되어야 보여줘야 돼라는 뉘앙스고요. 흔히 이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조가 아니야 그런 원칙을 그렇게까지 꼭 다 지킬 필요는 없어. 그리고 유연한 태도. 그래서 이제 그걸 낭만주의라고 부르게 된 거고. 근데 되게 과포장이다. 네,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는데요. 프랑스 문학과 독일 문학의 차이를 찾아봤거든요. 프랑스 르네상스 문학은 사랑, 성공, 아름다움, 기술, 우정 등과 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고 독일 문학은 종교, 도덕,
인간의 심리, 독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나요? 비슷하고요. 근데 문학이랑 또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고전주의의 특성, 프랑스 쪽 그 특성은 어떤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가 고전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드라마 교육원 선생님처럼 이해됐어. 올바른 거 보여줘야 되고 항상 선이 이겨야 돼. 악한 사람 만들지 마. 예술과 연극의 가치란 보편적 인간들한테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덕목이다.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 독일 쪽으로 넘어오면 인간의 자유와 운명, 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실제로 내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사이의 대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대비에서 나오는 독특함과 특별함. 제가 말한 것도 비슷하네요. 네. 프랑스는 뭐 사랑, 성공, 아름다움, 기술, 우정이면 독일 문학은 종교, 도덕, 인간의 심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했겠죠. 민수 씨가 얘기해 주신 거는 사상에 기반한 어떤 결론이 보여준 현상이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얘네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니까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주면 고전주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거고요. 낭만주의가 낭만주의인 이유는 개개인을 조명해 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낭만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죠. 낭만적이네요. 광민수가 다르고 정도희가 다른데 고전은 이 사람들이 둘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특성을 찾는 거고요. 낭만은 정도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광민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뭘 하고 싶지? 근데 왜 여기서 이런 대립이 생기고 이 사람은 왜 이게 힘들지? 이런 걸 더 개인 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한테 예술가는 보편적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교육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생님한테 했던 질문이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가 뭘까요? 였거든요. 근데 뭐 딱 이게 정답이야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드라마는 시청자층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사실 고전주의에 가까운 것 같고 그렇죠. 영화는 독립영화라는 아예 장르가 따로 있을 만큼 개개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낭만주의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르가 그렇게 구별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드라마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되게 고전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괴물 얘기 빼고 다 하고 있어. 네, 사실은 우리 오늘의 주제는 괴물입니다. 거래다 이렇게까지 해? 괴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예, 들어갑시다. 네. 근데 항상 이런다니까요? 맨날 뭐에 꽂혀서 둘이 과몰입을 하면 말에 참 두서가 없고 진짜 끝도 없이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트럼펫 부는 얘기하다가 그게 정말 감각적으로 잘 흐름을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것에 감탄했고 도희 씨는 거기 나오는 인간 군상과 사회의 어떤 답답함에 엄청 이입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이 참 다양한데 도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죽고 나서의 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근데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지. 그 논란의 엔딩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일단 들어봐요. 왜냐하면 네. 그 우거진 풀숲에 둘만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버려진 기차가 하나 있잖아요. 두 아이가 풀숲을 막 헤치면서 그 기차로 가는 길을 풀샷으로 비출 때마다 쓱 지나가는 장면으로 그 녹슨 기찻길 끝에 굳게 닫힌 철문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출입금지라고 쓰인 작은 표지판이 함께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앞서 정계부에서 한번 미나토인가?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요리랑 갈대를 막 헤치면서 노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 그 출입금지 표지판 쪽을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슬쩍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다시 결말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끝을 향해 치달을 때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에서 두 아이가 태풍이 몰아치던 날에 기차로 다시 함께 향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동시에 엄청난 굉음이 내려치고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아이들이 풀숲으로 사라진 그 이후에
폐기차로 향하는 입구 쪽에 새로운 출입금지 경계선이 다시 그어지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끝끝내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마지막 씬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다음 씬에서 갑자기 화면이 밝게 화이트아웃 되면서 초점이 하늘로 포커싱이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뚝 그쳐져 있고 하늘이 막 눈부시게 빛나고 그리고 그 두 아이가 함께 웃으면서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그림인데 이 두 사람이 달리는 방향이 아까 말했던 그 닫힌 철문 쪽. 근데 그 문이 어느새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전개 내내 닫혀 있다가 처음으로. 그래서 이 엔딩에서 두 사람이 출입금지 표지판을 훌훌 지나쳐서 막 신나게 뛰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어져 있던 경계선을 확실히 넘어갔다는 느낌이어서 정말 너무 슬프지만 두 아이는 결국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게 서사를 짰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 서사를 굉장히 답답하게 봤던 사람이라서 더 그런 어떤 해방의 가능성을 이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봤던 리뷰에 되게 좋은 글이 써 있었는데 감독님의 직접 인터뷰를 봤다는 거였는지 그분의 생각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걸 보여주고 나서 결국 미나토와 요리의 사랑이 죽은 뒤 혹은 꿈속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 이걸 그릴 필요가 없다. 이건 현실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다라고 감독님이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봤다고 리뷰에 써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것에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야만 한다가 우리가 어떤 원하는 혹은 지향하는 사회여야 할 테니까 이 영화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맞다.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근데 그 미장센이라고 하나요? 미장센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미장센은 샴푸 이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출자가 관객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직접적인 대사나 인물을 통해서 말하게 하지 않고 되게 사소하고 미적인 요소로 은근하게 드러내는 장면 또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숨겨진 연출의 진짜 의도. 네, 저도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해석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엔딩에서 이건 진짜 감독님의 확실한 미장센이다 라고 느꼈던 장면이 저는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폭풍우 치는 날에 아이들이 다시 버려진 기차로 되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호리 선생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연찮게 깨닫고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되게 크게 반성을 하면서 미나토에게 사과하러 직접 집으로 찾아오죠. 그쵸.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엄마 사오리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미나토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그 억수 같은 비를 다 맞으면서 미나토를 찾으러 온 동네를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풀숲까지 오게 되고 그 특별한 기차를 결국에 발견해내고 근데 이미 앞서 산사태가 크게 벌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휙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이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출입을 쉽게 할 수 없고 측면에 있는 창문이 하늘을 향해 기차가 뒤집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사오리가 직감적으로 이 안에 내 아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막 울면서 정신없이 그 기차 위를 올라타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향한 창에 덕지덕지 붙은 진흙을 맨손으로 막 걷어내거든요. 기차 안을 들여다보려고. 근데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산사태 흙탕물은 끝도 없이 밀려와서 창을 아무리 닦아도 창문 안을 도통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씬을 카메라가 풀샷으로 크게 한번 잡고 또 기차 안의 시점에서 창문을 올려다보는 샷을 한번 더 보여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오리의 손이 창 위로 막 바쁘게 움직여요. 흙을 걷어내려고. 근데 그때마다 하늘의 빛이 살짝 드러나는 듯 하다가 또 금세 어둡게 다시 흙으로 뒤덮인단 말이에요. 되게 새카맣게.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죽음을 암시하는 확실한 미장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을 살려내려는 엄마의 다급함과 하지만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새까만 어둠 같은 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필요한 아까 말한 또 어떤 그런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또 되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도희 씨의 얘기를 계속 듣고 도희 씨와 우리 이런 얘기 영화 보거나 뭐 연극 보면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느끼는 게 도희 씨가 열광하는 장르는 당연히도 아동극이거나 아동 청소년 극인데 뭐랄까 동화같이 그려지는 연출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나는 그런 거 사실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굉장히 좀 인간의 어두침침하고. 어두침침하다니요. 인간의 어떤 심연을 다루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연극이나 영화는 같이 보러 다니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는 항상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생각이 다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희 씨 같은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 들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에 2년 전인가 아무튼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남들이 뭐라든 결국 이 아이들은 죽었어. 그래서 너무 슬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사후 세상에서 새로운 죽었다고 생각하시긴 하시죠. 미나토랑 유리가 또 기차에서 놀면서 혹시 왜 폭풍 몰아치는 애 갔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폭풍의 이름이 뭐였죠? 크런치? 맞아요. 빅크런치라고 그 태풍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얘네들이 만든 거죠? 맞아요. 이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다른 세상으로 출발하는 어떤 우주의 빅뱅 같은 그런 관념을 만들어내요. 빅크런치로 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어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놀이에. 아무튼 그 빅크런치가 오는 것이었던 거예요. 걔네한테 이 태풍이라는 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태풍은 아니죠. 그쵸. 걔네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출구의 통로 같은 느낌? 현실에서 그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빅크런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게도 선생님과 엄마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이해를 아이들이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큰 시점에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는 게 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햇빛에서 뛰어놀 수 있는 사람이 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 전까지는 호리 선생님도 오해하고 엄마도 계속 부담스럽게 막 결혼해서 가족을 가져야 싱글맘인 내가 마음을 놓겠다. 나는 너네 아빠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다. 막 이런 부담을 주니까 막 그래서 미나토가 차에서 뛰어내리잖아요.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근데 혹시 장면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상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막 장면에 이제 미나토가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병원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병원에서 실제로 막 CT를 찍고 뇌 CT를 찍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돼지 뇌를 이식한 인간이라는 게 요린의 아빠가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하는 욕설이잖아요. 그 걱정을 계속 하면서 CT 찍을 때도 이거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진짜 어린이의 시점에서의 그 공포 같은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공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전 햇빛이 왔고 그게 꼭 출입금지 구역에서 뛰어노는 게 실제로 뛰어놀았다가 아니더라도 이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메시지와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기신 게 있어요. 되게 인상 깊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해를 경유해서 이해에 이르는 경험 끝에 관객은 그 햇살 아래서 증인이 된다. 라는 그 한 줄 문장을 썼어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일본의 제도 자체를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이라는 말 혹은 남자가, 남자다운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도 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걸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멋진 이야기네요. 맞아요. 저 진심으로 감동해서 한 얘기거든요. 나 좀 감별해야 돼. 항상 저분은 표정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시죠. 아까 후에 라쇼몽에 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제가 20살 때 처음 연극을 시작했을 때 처음 연기했던 작품이 라쇼몽이에요. 오. 네. 주인공 이름이 라쇼몽이에요? 아니에요. 라쇼몽은 나생문이라는 문이고요. 그게 뭐야? 성문입니다. 어. 우리로 치면 동대문 이름이 흥인지문이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걔네들의 어떤 성문 이름이 나생문인데요. 그 문 앞에서 혹은 문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라쇼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하자면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해 등장인물 소개만 하다 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씨가 라쇼몽의 감명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드셨대요? 아니요. 그냥 그 생각이 많이 났다. 정말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네, 원래 그러려고 시작한 팟캐스트인데. 사신 방송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중 시점 서사 구조를 보여주는 데 오늘은 있어서 다중모세네. 그 구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멋진 연출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결국 멋지다는 말 하려고 지금. 라쇼몽 말고요. 괴물. 네. 영화 얘기는 이쯤 마무리하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도희 씨? 오늘 드디어 진짜 첫 화잖아요. 네, 진짜 첫 화죠. 지난번에 녹음한 건 영화 프롤로그에 가깝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 근데 하길 잘했다. 굉장히 나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뭐 밥자리, 술자리에서 도희 씨가 뭔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뭐 르네상스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뭐 가끔 지나가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긴 했는데 오늘은 또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 되게 몰입하게 듣게 됐는데 듣고 보니 재밌네요. 네. 흘려들었던 시간들이 아까울 만큼 재밌어요. 제가 또 사실 르네상스를 이렇게 오늘은 영화 괴물로 시작해서 낭만주의로 끝났어요. 낭만주의와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유익하려나? 뭐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좀 리액션 좀 해주시겠어요? 와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니고 근데 우리 맞다. 노인분들. 노인분들도 네. 그럼 노인분들도 다음 주까지 무사히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